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시잖아요. 말해.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하라고. 수술 동의서에 저는 차마 서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시잖아요. 아내 박선희가 내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얗게 질린 얼굴, 붉게 충혈된 눈.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저토록 절박한 모습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아내의 눈물도 애원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오직 한 문장만이 망치처럼 내 머리를 계속해서 내리치고 있었다. 김정현님과 따님은 유전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해.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하라고.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쩍쩍 갈라지고 쇳소리가 섞인 지독히도 낯선 목소리가 내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아내의 어깨를 붙잡은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가녀린 몸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떨려왔다. 수아가 내 딸이 아니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여보, 제발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수아부터 살리고 내. 우리 딸 저렇게 아픈데 우리 딸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아내는 결국 무너져 내리며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우리 딸.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평생을 의심 없이 써왔던 그 당연한 단어가 오늘따라 지독한 거짓말처럼 들렸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다. 하나뿐인 딸 수아의 38번째 생일. 어엿한 디자이너로 제 몫을 다하며 예쁜 손주까지 안겨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촛불을 끄며 환하게 웃던 딸의 얼굴 위로 지난 40년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아주던 날 처음으로 아빠 소리를 들었던 감격의 순간,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꿋꿋하게 자라주던 대견한 모습까지. 전직 공무원이라는 딱딱한 직업을 가졌지만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자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수아, 내 딸이었다. 그랬는데 그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며칠 뒤 수아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병명은 급성 간부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왜 내 딸에게 일어난 것인지 하늘을 붙잡고 원망했다. 의사는 간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제 간을 주겠습니다. 필요한 검사는 뭐든지 받겠습니다. 내 나이 65.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몸의 절반을 떼어주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내는 내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울었다. 사위는 장인어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 순간에도 나는 아내와 사위에게 괜찮다고 아비로서 당연한 도리를 하는 것뿐이라고 큰소리쳤다. 혈육이란 그런 것이니까. 내 피와 살을 나눈 자식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니까. 모든 검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다행히 혈액형도 같았고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이식 수술만 성공하면 우리 딸이 다시 예전처럼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마지막 절차인 수술 동의서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때였다. 병원 코디네이터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것은 김정현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검사 결과는 모두 좋은데 추가로 진행한 유전자 검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싶어 덜컥 심장이 내려앉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내 40년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그러니까 김정현님과 따님은 유전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쿵.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손에서 힘이 풀리며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다.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다. 복잡한 의학 용어를 잘못 알아들은 것이라고, 병원 측의 착오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몇 번이나 다독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호하고 선명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내 딸이 아니란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아내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아내는 내 앞에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다. 그 어떤 변명도 설명도 없이 그저 울기만 하는 아내의 모습은 그 자체로 끔찍한 진실에 대한 시인이었다. 40년간 쌓아올린 믿음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아내와의 사랑, 수아를 키우며 느꼈던 모든 행복과 보람이 한낱 가짜처럼 느껴졌다. 나는 누구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가. 간호사가 다가와 아내를 부축하며 내게 말했다. 보호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수술 준비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간호사가 내민 동의서와 펜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종이 위에는 김수아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어제까지는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내 딸의 이름. 하지만 지금 저 이름은 내게 무엇이란 말인가. 고개를 들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보았다.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는 수아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도 내 아내와 나의 모습을 반씩 빼닮았다고 믿었던 그 얼굴이 오늘따라 지독히도 낯설게 느껴졌다.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들이 있었다. 신혼 초 이유 없이 우울감에 빠져 밤새 창밖만 바라보던 아내의 뒷모습. 수아가 어렸을 적 동네 사람들이 아기는 엄마만 쏙 빼닮았네라고 말할 때마다 어색하게 웃던 아내의 표정. 아주 가끔 아주 희미하게 딸의 얼굴에서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던 것 같은 착각. 그 모든 순간들이 의심의 조각이 되어 심장을 헤집기 시작했다. 나는 지난 40년간 기만당해왔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바보, 가장 불쌍한 아버지로 살아왔다. 사랑과 배신감, 연민과 분노, 아비로서의 책임감과 한 남자의 처절한 모멸감. 상반된 감정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수아의 가쁜 숨소리가 내 심장을 옥죄어왔다. 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 내가 이 종이에 서명만 하면 딸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명은 아내의 40년 묵은 비밀과 배신을 내 손으로 묵인하고 용서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내 딸 김수아의 생명이 달린 그 종이 위에 나는 끝내 이름을 적지 못했다.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병원을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만이 나를 이끌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심장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40년. 내가 아내와 딸을 위해 바친 성실했던 4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재가 되어 흩날리는 것 같았다.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익숙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더 이상 나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나를 비웃는 듯 했다. 거실 중앙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내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사진 속 어린 수아는 나를 보며 아빠하고 웃고 있었고 젊은 날의 아내는 그런 우리를 더없이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저 행복은 오직 나만 몰랐던 비밀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단 말인가. 사진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깨진 유리 파편 위로 세 사람의 웃는 얼굴이 기괴하게 조각나 흩어졌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처절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내가 조용히 집으로 들어왔다. 병원에서 넋 나간 사람처럼 뛰쳐나온 나를 찾아온 것이리라. 아내는 깨진 액자를 한 번, 그리고 그 앞에 망연자실 앉아있는 나를 한 번 쳐다보더니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말해. 이제는 말해야 할 거 아니야.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었다. 누구야? 수아 애 아빠가 누구냐고. 아내는 대답 대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끝없는 눈물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40년간 저 눈물 뒤에 얼마나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나를 기만해왔을까. 당신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몰라. 내가 수아를 얼마나 내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왔는지 정말 모르는 거냐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그놈의 미안하다는 소리. 뭐가 미안한데? 날 속인 거? 평생 나를 바보 천치로 만들고 산 거?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가 아닌 다른 놈의 핏줄이라는 사실 때문에 애비인 내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도 못하게 만든 거? 대체 뭐가 제일 미안하냐고. 내 절규의 아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죄인처럼 울기만 했다. 그 모습에 남은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심정이었다. 나는 아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다. 이 여자와는 단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역겨웠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갓 태어나 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잡던 자그마한 손, 첫걸음마를 떼다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 내 품에 안기던 기쁨의 순간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 기억들이 가짜일 리 없다고 내 가슴이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머리는 끊임없이 속삭였다. 내 딸이 아니야. 넌 속은 거야. 사랑과 배신감 사이에서 내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이 고통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낡은 화장대를 뒤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만 같았다. 젊은 시절의 사진첩, 빛바랜 편지들, 그 무엇이라도 좋았다. 이 지독한 의심을 끝내줄 증거가 필요했다. 한참을 뒤지던 그때 화장대 가장 깊숙한 서랍 안쪽에서 자그마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자였다. 자물쇠도 없이 굳게 닫힌 상자를 여는 순간 묵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 몇 통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모르는 젊은 남자와 나란히 서서 수줍게 웃고 있는 20대 시절의 아내가 있었다. 남자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누가 봐도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낯설지 않았다.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수아의 얼굴에서 언뜻 스쳐 지나갔던 그 낯선 그림자. 바로 저 남자의 얼굴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애써 진정하며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이강준.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인 듯 했다. 사랑하는 선희에게.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난 아주 먼 곳에 있겠지. 너를 두고 떠나는 내 심정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반대가 이렇게까지 완고할 줄은 몰랐어. 널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집안과 연을 끊든지 선택하라는 아버지를 차마 거역할 수가 없었다. 못난 나를 용서해다오. 하지만 선희야, 이것만은 믿어줘. 내 마음속의 여자는 너 하나뿐이야.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때 다시 널 찾아가 당당하게 내 여자로 맞이할게. 그때까지 부디 나를 잊지 말고 기다려줘. 편지의 날짜는 우리 부부가 결혼하기 불과 몇 달 전이었다. 뒤이은 몇 통의 편지도 내용은 비슷했다. 그녀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돌아가겠다는 약속,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한 젊은 남자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는 충격적이었다. 왜 답장이 없니, 선희야? 내가 보낸 편지들은 제대로 받고 있는 거니? 아니면 내 마음이 이미 변한 것이냐? 몇 번이나 내게 전화를 걸었지만 너희 집에서는 내가 아예 받질 않는구나. 매일 밤 내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제발 무슨 일인지 알려다오. 이대로 널 잃고 싶지 않다. 그 순간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신혼 초 아내가 나 몰래 눈물 짓던 이유. 때때로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표정. 아내는 그 남자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 깊은 상실감 속에서 뱃속의 아이와 함께 나에게 기댔던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아내에게 상처 입은 과거를 덮어줄 도피처이자 세상의 손가락질로부터 아이를 지켜줄 방패막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에 휩싸였다. 평생을 한 남자를 가슴에 묻고 그 남자의 아이를 다른 남자의 딸로 키우며 살아온 아내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 그 40년의 세월이 나에게만 기만이었을까? 아니면 아내에게는 더한 지옥이었을까?
그때 미친 듯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사위였다. 아버님, 지금 어디세요? 수아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대요. 아버님, 제발 병원으로 와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위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강준, 박선희, 40년의 비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내 딸 수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 나는 편지들을 상자 안에 아무렇게나 구겨넣고 집을 뛰쳐나갔다. 밤의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의 빗줄기가 사선으로 부서져 내렸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눈앞에 눈물을 닦아냈지만 시야는 점점 더 흐려져만 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실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사위는 벽에 머리를 찌우며 자책하고 있었고 아내는 실신 직전의 모습으로 간신히 의자에 기대 있었다. 나를 본 의사가 다급하게 다가왔다. 보호자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해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식 수술 진행하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아내의 애원하는 눈빛, 사위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수술실 문에 달린 작은 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내 딸의 실루엣. 의사는 다시 한번 수술 동의서를 내 앞에 내밀었다. 어젯밤 내가 차마 서명하지 못했던 바로 그 종이었다. 보호자부 서명. 텅 빈 그 칸이 거대한 심연처럼 나를 빨아들이는 듯 했다.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와 금방이라도 펜을 놓칠 것 같았다. 수아를 키워온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40년간 내 삶의 전부였던 저 아이와 나를 이어준 사랑과 시간은 물보다 옅은 것이었단 말인가. 핏줄만이 아버지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쏟아부었던 사랑과 헌신은 대체 무엇이었나?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내 심장이, 내 온몸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저 아이가 아플 때 내 가슴이 더 아팠고 저 아이가 웃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첫걸음마를 가르치고 밤새 열이 끓는 아이의 이마를 쓸어주며 밤을 지새운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김정현이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난 40년간 수아의 아버지는 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녀의 아버지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그 빈칸에 내 이름을 적어 넣었다. 김정현. 세 글자를 쓰는데 평생의 힘을 다 쓴 것 같았다.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던 그 플라스틱 막대가 지금은 내 운명의 무게 전부를 짊어진 듯 비장하게 손안에 잡혔다. 수술실 앞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고 하얗게 부서져 내렸다. 그 빛 아래 내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헛개비처럼 흐릿했다. 의사의 재촉하는 목소리, 사위의 울음 섞인 애원, 바닥에 주저앉아 신에게 기도하듯 두 손을 모은 아내의 처절한 모습까지. 세상의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흘러갔다. 오직 내 심장만이 터질 듯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서명. 이 종이 위에 내 이름 석자를 쓰는 것은 단순히 수술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40년간의 배신을, 아내의 기만을, 내 어리석었던 믿음을 모두 내 손으로 덮어버리는 행위였다. 내 딸이 아니라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침묵하겠다는 항복 문서와도 같았다. 분노가 다시금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짐을 짊어져야 하는가?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그만둬.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 안에 차가운 이성이 속삭였다. 저 아이의 몸에는 내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아. 너를 40년간 속여온 아내와 그 이름 모를 남자의 핏줄일 뿐이야. 내가 내 몸을 상해가며 저 아이를 살려줄 의무는 없어.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 그 생물학적 압이라는 놈을 찾아내 책임을 지게 해야 해. 그것이 정이고 그것이 내가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야. 나는 고개를 들어 수술실 문 위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을 노려보았다. 아직 불이 켜지지도 않은 그 등이 마치 내 인생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래, 나는 피해자다. 나는 속았다. 그러니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저 문 안에서 죽어가는 내 딸 아니 박선희의 딸과 그 여자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거짓말처럼 40년 전의 어느 날이 눈앞에 펼쳐졌다. 갓 태어난 수아를 처음으로 품에 안았던 날이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부서질까 두려워 제대로 앉지도 못했던 나에게 간호사가 웃으며 아이를 넘겨주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기의 체온이 서툰 내 팔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져 왔다. 내 손가락 하나를 꼼지락거리며 꽉 움켜쥐는 그 작은 손의 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이로운 생명의 무게에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았다. 내 아이다.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고 나는 그때 처음으로 맹세했다. 아빠. 기억의 파편들이 쉴 새 없이 몰아쳤다. 뒤뚱거리며 첫걸음마를 떼다 내 품으로 와락 안기던 수아의 웃음소리. 유치원 학예회에서 토끼 머리띠를 하고 율동을 하다 나를 발견하고는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내 손을 꼭 잡고 아빠 나 이제 다 컸지? 라며 제법 어른스러운 표정을 짓던 대견한 얼굴. 열병으로 밤새 끙끙 앓던 딸의 이마를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수많은 밤들. 자전거를 가르쳐주다 넘어져 무릎이 깨진 딸을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며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수백 번을 되뇌었던 오후. 사춘기가 되어 아빠는 내 맘을 하나도 몰라. 라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을 때 서운함보다 걱정이 앞서 문 밖에서 밤새 서성였던 나의 모습.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 이게 다 아빠 덕분이야. 라며 내 목을 끌어안았을 때 터져나왔던 뜨거운 눈물. 그리고 결혼식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딸이 내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나보다 훨씬 훤칠한 사위놈에게 딸의 손을 넘겨주며 나는 말했다. 내 보물일세.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해주게. 돌아서는 내 등 뒤로 아빠 사랑해. 고마워. 라며 울먹이던 딸의 목소리. 그 목소리 하나가 내 지난 모든 삶을 보상해주고도 남았다.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기억들 속에 피라는 것이 과연 존재했던가? 내가 수아를 사랑한 이유가 내 몸속을 흐르는 피를 나누었기 때문이었던가? 아니었다. 단 한순간도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다. 내가 사랑한 것은 갓 태어난 아기의 따스한 체온이었고 나를 보며 웃어주던 해맑은 미소였으며 서툰 글씨로 써내려간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최고라는 카드 속의 마음이었다. 내가 사랑한 것은 김수아라는 존재 그 자체였지 내 유전자를 물려받은 생명체가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내 박선희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였다. 증오와 원망의 대상이었던 아내의 얼굴 위로 지난 40년의 세월이 겹쳐 보였다. 입덧으로 고생하면서도 내 퇴근 시간에 맞춰 정성껏 저녁을 차려내던 모습. 수아가 아플 때면 나보다 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던 모습. 딸의 작은 성공에도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던 모습. 그녀 역시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수아를 키워왔다. 아니, 어쩌면 평생을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왔을 그녀는 나보다 더 지독한 고통 속에서 더 절실한 사랑으로 딸을 지켜왔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를 속인 기만자였지만 동시에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위대한 어머니였다. 그녀의 낡은 서랍에서 발견했던 편지 속 남자 이강준. 수아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그 남자는 내게 무엇인가? 그는 수아의 탄생에 씨앗을 제공했을 뿐 그녀의 삶 어느 한 구석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수아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은 나였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준 사람도 나였으며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딸을 지켜온 방패막이도 바로 나였다. 그는 이름뿐인 아버지, 허상일 뿐이다. 진짜 아버지는 지난 40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바로 나 김정연이다.
그 깨달음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는 순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혼란과 분노, 배신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남았다. 내 딸을 살려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너무나도 당연하고 절실한 사명감.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내 앞에 놓인 수술 동의서 위 텅 비어있던 보호자부의 칸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온 마음을 다해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펜을 움직였다. 김정현. 내 이름 석자가 하얀 종이 위에 힘있게 새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세월로, 헌신으로 아버지가 되겠다는 나의 선언이었다. 40년간의 과거를 모두 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로 남겠다는 나의 결단이었다. 서명을 마친 동의서를 의사에게 건네며 나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딸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40년간 내 목숨보다 소중했고 앞으로도 그럴 내 딸입니다.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의사는 내 눈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동의서를 받아들고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다. 쿵 하고 수술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다. 그 순간 내 다리에 힘이 탁 풀렸다. 나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내 옆으로 다가온 사위가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내 손을 잡고 오열했다. 아내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끄끄거리며 숨죽인 신음만을 토해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허공을 응시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단 한치의 후회도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시간, 2시간 수술실 앞에서의 기다림은 시간의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나와 아내 그리고 사위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우리의 침묵은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40년간 쌓아온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로에 대한 복잡한 감정의 응어리였으며 무엇보다 한 생명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의 다른 이름이었다. 문득 아내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는 내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평생 당신하고 수아한테 속죄하며 살게요. 나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잡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용서? 아직은 모르겠다.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단숨에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깨지고 부서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 수아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얼마나 더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땀에 젖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우리 세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분과 아버님 두 분 다 무사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을 옥죄던 마지막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아내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오열했고 사위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연신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나 역시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복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워 실려가는 수아에게 다가갔다. 아직 마취에서 덜 깨어난 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잡았다. 예전처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수아의 아빠다.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고생했다. 내 딸 어서 일어나서 아빠 봐야지. 내 몸의 일부가 이제 딸의 몸속에서 함께 숨쉬고 있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을지언정 내 살과 생명을 나누어준 나는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아의 진짜 아버지가 되었다.
혈연을 넘어선 더 깊고 진한 운명으로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되었다. 수술이 끝났다는 의사의 말이 멀고 먼 세상의 소리처럼 귓가에 웅웅거렸다. 성공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채 인지하기도 전에 내 몸을 지탱하던 마지막 힘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눈앞이 핑 돌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내 옆으로 다가온 사위가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내 손을 잡고 오열했다. 아내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끄끄거리며 숨죽인 신음만을 토해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허공을 응시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모든 것을 불태우고 지나간 거대한 산불 뒤에 찾아온 잿더미 속의 고요함 같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단 한치의 후회도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 역시 이동 침대에 실려 회복실로 옮겨졌다. 마취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몸은 내 것이 아닌 듯 낯설었고 배를 가로지르는 수술 부위에서는 둔탁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눈을 감았다 뜨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내 의식은 온통 단 한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다. 수아, 내 딸은 괜찮은 걸까? 따님은 김수아 환자분은 바로 옆자리로 모셨습니다. 두 분 다 경과가 좋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간호사의 다정한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등대 불빛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희미한 시야 너머로 나와 똑같이 침대에 누워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있는 수아의 모습이 보였다. 아직 의식은 없었지만 고르게 오르내리는 가슴과 모니터에 표시된 안정적인 수치들이 딸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저 아이의 몸속에 이제 내 몸의 일부가 들어가 함께 숨쉬고 있었다. 내 간 한 조각이 저 아이의 생명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피보다 더 진하고 그 어떤 증명서보다 확실한 연결고리였다. 핏줄이 아니면 어떤가? 내 살을 떼어주고 내 생명을 나누어 주었는데 나는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저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되었다. 혈연이라는 얄팍한 운명을 넘어 우리는 살과 생명을 나눈 더 깊고 진한 운명 공동체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둔탁하게 나를 괴롭히던 복부의 통증이 마치 내 선택이 옳았다고 말해주는 명예로운 훈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의심도 불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누군가 내 이마에 땀을 닦아주는 부드러운 손길에 눈을 떴다. 아내였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아내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죄책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한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물컵에 빨대를 꽂아 내 입가로 가져왔다. 여보 정신이 좀 들어요? 목마를 텐데 물 좀 마셔요. 나는 말없이 아내가 건네는 물을 몇 모금 빨아 마셨다. 쩍쩍 갈라졌던 입술과 목구멍이 시원하게 축여졌다. 아내는 내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하고 수아, 둘 다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말끝을 흐리는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차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던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과 피로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 둘 다 너무나 길고 혹독한 터널을 지나왔다. 선이야. 내 부름에 아내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렇게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본 적이 없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에 아내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굵은 눈물방울만 뚝뚝 떨어뜨렸다. 그 눈물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지난 40년간 홀로 짊어져야 했던 비밀의 무게가 모두 녹아있는 듯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당신하고 수아한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나는 힘겹게 팔을 들어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다. 용서. 그 단어는 아직 내게 너무나 무겁고 낯설었다.
40년의 기만을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용서할 수 있겠는가. 상처는 여전히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쓰리고 아팠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를 미워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지옥 속에 가두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 두 사람의 선택과 희생으로 다시 생명을 얻은 딸 수아를 위해서라도 과거에만 얽매여 있을 수는 없었다. 용서라는 말은 나중에 하자. 지금은 그런 말할 힘도 없어. 우리 둘 다. 그냥 수아부터 생각하자. 우리 딸 다시 살렸으니까 그걸로 된 거야. 깨지고 부서졌지만 다시 시작해야지. 당신하고 나 그리고 수아. 우리 가족이잖아. 내 말에 아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 크게 오열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말이나 변명이 아니라 함께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침묵의 위로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다. 나와 수아는 기적처럼 빠른 속도로 회복해 나갔다.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첫걸음을 떼던 날, 나는 수술 부위의 격통보다 다시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섰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리고 곧이어 수아 역시 휠체어에서 일어나 첫걸음을 떼는 연습을 시작했다. 우리는 병원 복도 끝에서 끝을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나란히 오갔다. 똑같은 환자복을 입고 똑같이 배를 움켜쥔 채 뒤뚱거리며 걷는 우리의 모습은 남들이 보기엔 우스꽝스러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게는 그 어떤 순간보다 거룩하고 의미 있는 재활의 시간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수아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입을 연 날이었다. 아내와 사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회복실에는 나와 수아 단둘만이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수아의 창백한 얼굴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아빠. 가늘고 잠긴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수아의 목소리였다. 나는 화들짝 놀라 수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수아야. 정신이 들어? 아빠 목소리 들려? 수아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초점이 흐릿한 눈이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온전히 내가 담겨 있었다. 수아는 힘겹게 손을 들어 내 손을 잡으려 애썼다. 나는 얼른 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내 손 안에 잡힌 딸의 손은 놀랍도록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내 심장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아빠 아파? 자신의 고통보다 내 고통을 먼저 걱정하는 딸의 말에 나는 또다시 목이 메어왔다.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 우리 딸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아빠를 봐주는데 아빠가 아플 리가 있나? 하나도 안 아파. 정말이야.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내 웃는 얼굴을 본 수아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아빠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는지 미안해. 아빠 그리고 고마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언제 수아에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 아니, 어쩌면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진실이었다. 나는 그저 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을 뿐이었다. 바보 같은 소리. 뭐가 미안해. 아비가 자식 살리는데 이유가 어디 있고 조건이 어디 있어. 당연한 거지.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넌 그냥 내 딸이야. 그거 하나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 말에 수아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은 원망도 혼란도 아닌 오직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 보였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이 오고 가는 순간이었다. 핏줄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끊어졌을지언정 우리 사이에는 내 살과 생명으로 이어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더 단단한 끈이 생겨났다.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평온했다. 내가 분노에 차 내던졌던 가족사진 액자는 어느새 아내가 새로 맞춰 거실 중앙에 다시 걸어두었다. 깨진 유리 파편 대신 말끔한 새 유리 액자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아내는 죄인처럼 내 눈치를 살피면서도 나와 수아의 건강을 챙기는데 온 정성을 쏟았다. 매일같이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해다 바치고 잠시라도 내가 기침을 하거나 찡그리기라도 하면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더 이상 다그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약을 챙겨 먹었다. 그것이 내가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나의 의지 표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고 거실에 나와 앉아 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이강준의 편지와 사진이 담겨 있던 바로 그 상자였다. 여보, 당신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알아요. 당신 마음 아프게 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이건 내 과거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의 역사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편지들과 사진을 꺼내 내게 건넸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 눈앞에서 태워버려도 좋아요. 아니면 당신 손으로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 모든 걸 따져 물어도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평생 당신 곁에서 속죄하며 따를 거예요. 나는 아내가 내민 편지와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내와 낯선 남자. 수아의 생물학적 아버지. 예전 같았으면 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도 같았다. 분노도 질투도 배신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한 시대를 스쳐 지나간 낡은 풍경화를 보는 듯한 무감각함. 어쩌면 그것은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강준이라는 남자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 역시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 집안의 반대로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야 했고 어쩌면 평생 자신의 아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갔을 테니.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수아의 삶에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수아의 첫 울음소리를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도, 밤새 열에 시달리는 딸의 곁을 지킨 것도,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것도 모두 나였다. 그는 수아의 과거의 이름뿐인 시작점일지는 몰라도 수아의 현재와 미래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사진과 편지를 다시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는 뚜껑을 닫아 아내에게 돌려주었다. 아니, 태우지도 찾아가지도 않을 거야. 내 단호한 말에 아내는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건 당신이 평생 안고 살았던 상처고 비밀이야. 이걸 태워버린다고 해서 당신의 40년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 그냥 당신이 간직해.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마. 이제 괜찮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장롱 맨 위 칸에 그 상자를 넣어두었다. 다시는 꺼내 볼 일이 없을 하지만 굳이 없앨 필요도 없는 우리 가족의 아픈 역사 한 조각으로 그 자리에 묻어두기로 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현재와 미래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내 몸의 수술 자국은 희미한 선으로 남았고 수아는 예전보다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디자이너로서의 일상에 완벽하게 복귀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사위와 어린 손주 녀석이 집으로 찾아와 온 집안을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다. 손주 녀석이 가져온 수아의 어릴 적 앨범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엄마 어릴 때 사진이에요. 엄마는 어릴 때도 예뻤네요. 손주 녀석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앨범 속에는 기저귀를 찬 채 베넷짓을 하는 갓난아기 수아부터 내 목마를 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는 대여섯 살배기 수아, 그리고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나와 아내의 팔짱을 낀 늠름한 수아의 모습까지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사진들을 보며 이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시큰거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오직 사랑스러운 내 딸의 성장 과정만이 보일 뿐이었다.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내가 쏟아부었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수아가 내게 주었던 더없는 행복과 보람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수아가 내 어깨에 머리를 살포시 기댔다. 아빠, 나 이 사진 기억나? 아빠가 자전거 처음 가르쳐 주다가 내가 넘어져서 엄청 울었는데 아빠가 나보다 더 울상이었잖아. 그러고는 나 업고 동네 3바퀴나 돌았지. 우리 딸 용감하다, 씩씩하다 하면서. 그랬었지. 내 무릎 깨진 것보다 내 마음이 수백 배는 더 아팠으니까. 나와 수아는 마주보며 웃었다. 내 옆에 앉은 아내는 그런 우리 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다. 오랜 고통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되찾은 진정한 평온과 감사가 담긴 미소였다. 나는 창밖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한다. 어쩌면 그 말은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랑으로 쌓아 올린 시간의 깊이는 그 어떤 혈연보다도 진하고 단단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내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유전자를 물려주는 생물학적 행위가 아니라 한 생명의 삶 전체를 책임지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영혼의 선택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내 딸 수아, 내 아내 선희, 그리고 나. 우리는 깨지고 상처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끌어안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진짜 가족이 되었다. 내 인생의 가장 혹독했던 겨울은 지나가고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따스한 봄날의 햇살만이 가득할 것이었다. 혈연보다 진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가족. 여러분은 오늘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부모의 의미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